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저쪽 당 소식 그리고 현장 소식을 전해 듣는 순서 마련해 놓고 있죠. 2부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대호 PD 요즘 활약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아예 아닙니다. 어제도 새벽에 한남동에 계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호 씨가 보통 저녁 시간대 위치하고 있고 제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보통 그 시간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그 현장 소식도 함께 한번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네. 어제 새벽에 보니까 우리 대호 씨가 핫바 먹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뭐야, 핫바 먹고 뭐해? 그게 정확하게 이제 거기 계신 분들께 네. 선배님들이 이제 고생하셔가지고 보급품을 아, 따로 사가지고 가는데 춥잖아요. 어제 날씨가 예. 엄청 추워가지고 그 핫바를 이제 데우는데 대량으로 데우다 보니까 아하. 시간이 조금 남아서 네. 그러셨군요. 예.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네. 뭔가 구국의 결단, 결사항쟁처럼 겉으로 싸우겠다. 반국가 세력이랑 싸우겠다 이렇게 지금 전면전에 나선 것처럼 보이지 큰 않습니까? 소리를 뻥뻥 치고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오늘까지 취재를 해본 결과 실상은 그 반대였다. 오히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제가 포착을 해서 오늘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겉으로는 결사항전을 외치지만 사실 속으로는 쫄았다. 쫄았다. 정말 쫄았나요? 아, 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잠시만요. 이게, 네. 자, 어떤 면에서 쫄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정리해 드릴 내용 자체는요. 네. 오늘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파트는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헌재 변호인 측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따 한남동 관련된 현장 소식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지금 헌재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큰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오늘도 보면 뭐 제가 조금 있다가 따로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외신 기자회견도 하고 해서 꽤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속빈 강정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거를 가리기 위해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네. 자신들이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데 위기 상황을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셨나 봐요, 썸네일을. 네. 결사황전 겉으로는 외치지만 사실 쫄았다라는 얘기인데, 자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현재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네. 지금 여당에서 자주 내고 있는 메시지 중에서 겹치는 키워드가 하나 있죠. 어떤 건가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내란죄 관련해 갖고 어. 민주당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 그거는 형사재판을 따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제한하는 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따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요 근래에 뭐가 있죠? 여당에서 자꾸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냅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나경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헌재하고 뭐 그 민주당하고 짬짬이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윤석열 측에서 쫄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뭐 계기 뭐 근거 같은 게 있을까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서 이 졸속이라는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요. 네. 이 졸속이라는 표현이 어떠한 의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그러한 부분에서 봐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겪는 난항 중에 하나가 한 가지 화가 나 있는 불만. 첫 번째는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탄핵 표결에 있어서 이게 일사부재 원칙 있지 않습니까? 국회 회기 중에 한번 부결 난 거는 같은 회기에 올릴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집단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보이콧하고 그러니까 표결장에 제깍제깍 들어왔어야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일사부재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불성립으로 했다.
불속림 맞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총선에 대한 불만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총선 결과에 있어서 야당이 압도한 숫자로 잡았지 않습니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 국회의장직에 대한 불만이 하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사실 지금 변호인단 측에서 가장 미운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름이 아닌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꼽을 겁니다. 또 왜 그렇대요? 물론 정청래 위원장이 믿긴 하겠죠. 이게 살펴보니까 네. 지금 탄핵 지금 현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변론기 14일부터 진행이 될 텐데 네. 탄핵이 이게 안건이 올라가기 전에 원래 법사위에서 충분한 여야의 토론과 합의와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저놈의 민주당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거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버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되게 이 국힘당 이 양반들이 희한한 게 검사 탄핵을 할 때 법사위에서 일일이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럼 조사한다고 또 지랄을 떨었어. 네, 그리고 토론하니까 토론한다고 지랄을 떨었어. 아니 왜 당장 그냥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되지 왜 법사위 와가지고 조사하고 지랄이냐 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는 조사 안 했다고 또 지랄을 한단 말이야? 뭐야 얘들 도대체. 어떻게 보면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에 상임위 이번에 구성될 때 네. 국회에서 상임위 구성될 때 모든 부서 다 주더라도 법사위만 가져오고 싶어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에도 천추의 한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우리가 지난번에 왜 법사위를 내주는 바람에 그렇게 쌩 고생을 했느냐 안 해도 될 고생을 하지 않았느냐 그 말도 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돌려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법사위를 만약에 줬더라면 지금 현재 법사위에서 이걸 좀 더 수사하고 헌재에 넘기자라고 충분히 시간을 끌 수 있었다. 그 부분이 한 가지 존재하고 네. 그래서 법사위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졸속으로 진행된다. 네. 이거를 이제 헌재에서 커트를 해줘야 되는데 커트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재하고 민주당하고 짬짬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 모양이군요. 네, 그리고 저기에 또 다른 메시지 포함된 건 이번에 변론기를 5번을 바로 잡았지 않습니까? 네. 변호인 측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요? 예를 들면은 이 2번 재판하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헌재에 갔을 때 들어갔을 때 들었는데 이 5번인 거는 거기 나와서 언론을 통해 접했다 자기들도. 아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정에 대심판정에서 직접 얘기를 했는데 법정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온 국민이 다 봤는데 뭔 소리야 그건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뒤에 설명드릴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신속하게 진행되니까 그 꼬투리 다 잡는 거고 그 꼬투리 잡는 것도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꼬투리 잡는 거네요. 네.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시비를 한번 걸어보겠다 이런 태도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딱 2명이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오원식 국회의장님에 대한 하나 활약과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의 신속한 그런 활약 덕분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넘어왔다. 이제 왜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너무 답답하다 오래 걸리고 그렇죠. 많이 답답하죠. 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또 애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한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신속한 부분들이 왜 문제가 저기에선 되는가? 자신 있어 하는데 왜 신속한 부분들이 자신이 문제가 없나 보네 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사실 이게 지난번에 이어서 내란죄가 민주당에서 제외한 거에서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떠한 부분이냐면 겉으로는 내란죄를 민주당이 빼면서 이러면 탄핵에 대한 이유가 없어진 거 아니냐. 국회 표결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많이 쓰거든요. 참 웃기네. 문제는 행위예요, 행위. 무슨 행위를 했느냐. 근데 그 내란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없던 혐의를 포함시키는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있던 걸 하나 빼주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또 하여튼 계속 들어볼게요. 그게 지금 현재 윤석열 변호인단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냐면 겉으로는 민주당이 내란죄를 뺐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고 여론몰이에 굉장히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속사정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에서는 형사소송을 따로 다루니까 헌재에서 중복해서 다루지 않는 걸로 헌재에서 헌법 위주로 가는 걸로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 기억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전 수행에 투입되었고 그거를 지휘했었던 일부 사령관들, 전 계엄 사령관이라든가 방첩 사령관이라든가 특전 사령관 이 진술들에서 불리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쏟아지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한 데서 불리한 진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형사소송법 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내란죄가 들어가 있으면 형사소송을 헌재에서 가리게 되는데 근데 이 불리한 증언들이 형사소송 준용 원칙이라는 것을 적용을 시키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헌재는 이걸 받을 수 없다. 왜요? 적용할 수 없다. 왜요? 이 방법을 쓰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아니 그 형사소송을 준용한다라는 것과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탄핵 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전혀 별개의 논리예요. 그걸 두 개 뒤섞을 수가 있는 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희한하게 갖다 뒤섞네.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엄청나게 법리적인 줄 아는데 이 법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기괴하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 쓰는데 그랜저 차체에 아반떼 그 타이어를 갖다 붙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랜저인가요? 아반떼인가요?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야. 그래서 거기에다 갖다 붙일 게 아닌데 참 특이하네. 하여튼 예.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 이제 다루게 될 부분들은 권력 남용에 대한 거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 부분이죠. 계엄령 자체에 대해서 이게 권력 남용의 여지가 있는가?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경제 자유의 침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성립된 부분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거 같이 좀 포괄적인 부분인데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 계엄 자체에서 위법한 점들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되는 점들이 없는가를 봐야 되는데 내란죄를 만약에 추가해서 했다면 형사소송 준용법의 원칙을 자기들이 주장을 펼쳐서 지금 나오는 사령관들의 진술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시간을 끌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이거를 적용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했었던 거죠. 아니 형사소송법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는 거는 진행을 그렇게 하라는 형사소송법 준용해서 하라는 얘기인 거고 그거하고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 그 헌법재판 그 탄핵 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건 별개예요. 전혀 다른 건데 그걸 왜 그걸 갖다 뒤섞어 놔? 지금- 밥이랑 죽이랑 뒤섞어 가지고 이게 밥죽이야 뭐야 이거? 지금 정권이 딱 제가 시행령 정권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 해석을 자기들의 권력대로 입맛에 맞게끔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민주당도 허용 안 하고 헌재도 허용 안 하니까 지들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졸속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군요. 네, 첫 번째 이유는 그게 되죠. 그래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증언들과 진술들을 막아야 되는 입장인데 막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란죄를 민주당에 뺐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은 내란죄를 뺨으로써 시간을 굉장히 못 끌었게 됐다. 그렇죠. 네. 야, 그 상황이 한 가지 벌어진 거고요. 근데 정말 어거지를 많이 쓰네요. 희한하게 갖다 붙이네. 갖다 붙이는 게 또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또 있습니까? 네. 어떤 게 있나요?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요. 그 보호 이익이라고 해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 저 얼마 전에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없던 일처럼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주장과 비슷한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한마디로 없던 일로 하고 싶다. 이게 없던 일이 되나? 그래서 그 전부터 뭐 다친 사람이 있었냐, 죽은 사람이 있었냐,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해왔던 게 이거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으니까 이게 아무 그게 없지 않느냐? 그렇죠. 계엄 자체는 고유 권한 기능인 거고 계엄해줘도 국회 요구 의결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했는데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왜 없어? 국회에 군대를 쳐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 그러니까 얘들은 꼭 보면 뭔가 잘라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쵸. 국회에다가 군대를 넣는 게
일단 국회에다 군대를 안 들여보냈으면 그게 또 윤석열 말이 될란지도 모르겠어. 근데 국회에 군대를 집어넣고 국회의장 뭐 못 들어오게 하고 한 거 그게 내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헌재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왜 군대를 투입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자꾸 안 되냐.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령관들이 쏟아져 나오는 진술이나 증언들이 포함이 되면 본인들한테 불리한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형사소송 준용 원칙을 어떻게든 넣고 싶어 한다. 아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게 네. 형사소송법 준용원칙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려면은 형사 재판이 동일한 사유로 진행이 되면 네. 그 탄핵 심판을 중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검사라든지 뭐 장관이라든지 하위직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그 대통령이 아닌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재판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대통령이란 말이야. 대통령이 그 자리를 더군다나 내란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거는 형사 재판하고 동시에 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게 아무런 문제, 근데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저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게 이 법리 이렇게 따질 것도 아니죠.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을 제외해 놓고 이 몇몇 법조항을 뜯어내 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갖다 붙이니까 이렇게 희한한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참.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여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키워드들이 사실 이렇게 막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 부분은 조금 모르겠는데 싶은 부분이 없잖아요. 뭐 야. 졸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게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부분들의 전략들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네. 이게 이걸 법리 아니 이거 다 법을 배웠다는 사람들인데 법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게 너무나도 상식인데 이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 될 거라고는 이게 사실 이게 한편 생각해 보면 검사들이 늘 이래 왔어요. 윤석열도 이래 왔어. 이런 어거지가 상당 부분 통했어.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또 써먹는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안 그래도 그 비슷한 부분으로서 한 가지 더 지금 저기서 지금 자책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또 있어요? 네. 또 뭐 이번에 또 무슨 논리가 신박하고 괴이한 논리가 나올지 제가 참 궁금하네요.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수가 없기 때문에 헌법 소원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런 무슨 말씀. 헌법 소원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거다. 그거 지금 지금 현재- 됐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된 이유를 살펴보니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떠한 부분을 자책하고 있냐면 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잘 됐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탄핵을 준비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반대로 졸속 탄핵을 준비했어요. 그때 이제 박희태 씨가 그때 국회의장 하면서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서 판례가 하나 남아 버렸는데 그 판례가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지금 작용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판례냐면은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글쎄, 그것도 참 예,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판례. 자, 이게 자세히 한번 볼게요. 예. 네. 적법 절차 원칙 얘기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적법 절차 원칙이 이번에 왜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자, 여기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게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한 문제점을 삼고 싶어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반대로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뭐 이런 쪽으로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중간에 보시면은 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회 탄핵 소추 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네.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탄핵 헌재에서 넘어가면 직결 직무 정직으로 가잖아요. 예. 그 부분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헌재에서 판례가 있는 거예요. 기본권 침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써볼 수가 없는 판례가 남아버린 거죠. 반대로. 아, 이거는 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이건 그때 하고 또 사실관계 얘기가 틀려요. 그 당시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아유 그 열린 우리 당 잘 됐으면 좋겠다. 아 이거는 그 대통령이 아니라 개인이 그 정도도 말 못하느냐. 그 개인 그 이것까지도 뭐 하지 말라는 거는 개인의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다가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대통령의 그 일종의 국법상의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거랑 이번 건이랑 다른데.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때 당시 남았던 판례가 지금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거는 당연히 기관의 권한이 정지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교묘하게 개인과 기관을 뒤섞어 놓는 거예요. 개인으로서의 그 권리와 기관으로서의 권한, 권능 이건 명백하게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막 뒤섞어 가지고 기관인지 개인인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도 못하냐 이거는 개인의 권리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탄핵이 되면은 대통령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아 이거는 기본권이 아니라 당연히 기관으로서의 권한인 건데 이거 두 개를 섞어 놓고서는 그래서 아 진짜 뭐라고 아니 도대체 이런 논리가 나온다는 게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한 국가의 기관이자 권력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또 필요할 때는 그렇게 또 쓰는구나. 개인이 아닌 국가 기관이다 대통령은 그 표현을 쓰는 게 이걸 비롯해서 보신다고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가만 보면은 네. 그러니까 말이 이제 법리에 탈을 쓰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궤변이거든요. 궤변이에요, 궤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걸 굳이 법리라고 우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 이러면서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겉으로는 뭐 구국에 결단해갖고 뭐 반국가 세력과 결사항전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 이거는 끝이 났다. 그러니까 쪼락 이제 더 이상 끝났다. 반대로 살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방법들만 찾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걸 보고 이 싸움의 끝이 보인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궤변을 떨 정도면 사실상 게임은 끝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아무래도 제가 법조 전문 쪽 계열은 아니다 보니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분위기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을 때는 아 차라리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혼자 다시 또 살궁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살아남기 힘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 윤석열 측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지지자들한테 어거지를 쓸 수 있는 그걸 준다 그 논리 억지 논리를 준다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 지지자들만 쳐다보고 하는 거다 이렇게밖에는 달리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네. 왜 졸속이란 표현을 사용하는가, 왜 시간이 필요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4월 달이 되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헌재 대법관 2명이 이제 임기가 끝난다고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끝나죠. 그러면 여기서의 계략은 뭐냐면 이제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 임명되는데 시기도 걸릴 거고 심사원 구성에 대한 적법에 대한 문제를 삼을 겁니다. 새로 들어온 대법관들이 뭘 어떻게 한다고 재판관들이 재판에 참여하냐 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삼아서 재판을 무효시키려고 할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열심히 알아봤더니 상급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 봤을 때도
심사 재판 구성원이 어떻게 적법하게 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된 사례들이 많아서 헌재에서도 그거를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반 상급 법원에서 이루어졌던 사례들을 중점으로 새로 구성원 재판 구성원들이 꾸려지면 이 사람들 자격 없다. 아니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숱한 과정에서 그러면은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재판을 3년 4년 이렇게 가오면서 중간에 판사들이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재판부가. 그러면은 재판부 다 무효게?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판사가 3번이 바뀌었어. 그럼 무효게?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재판부가 한 번 바뀌었어요. 그럼 무효네? 그래서 이제 붙은 게 추가적으로 헌재는 대통령 탄핵을 맡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므로 아휴, 이게 또 뭐냐면 또 네. 이게 재판부 갱신 절차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니 억지를 써도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헌법재판소법이나 그 헌법에 보면은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들이 그 평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걸로 돼 있어요. 심리에 참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은 이걸 평의에 참여하거나 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포함된 헌법재판관들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그러니 니들은 자격이 없다. 그래서 4월까지만 끌면은 새로 들어오는 재판관들은 참여할 그 자격이 없고 이미 있던 재판관들은 끝나버렸으니까 숫자가 모자라서 땡. 거기에 문제를 삼겠다. 그런 순간 어느 순간 윤 대통령은 복귀했을 것이다. 그러면 복귀한다. 아이고. 아니 근데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고 이거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이걸 보고 그 법기술이라 그러지. 결론을 내려놓고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럴 때서 붙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재판부 갱신 절차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거는 헌재가 알아서 결정할 내용이에요. 너무 맞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판단은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옆에서 이 법조 전문이신 선배님이 또 설명을 추가해 주시니까 제가 훨씬 수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근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지지자들을 선동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갈 걸로 보이고 있고요. 선동의 모멘텀으로 쓰겠다. 와, 진짜 이것들이 인간이야. 내란을 일으켜놓고 지금 하는 짓이 열받네. 참네.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는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뾰족한 수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원래라면 자기 지지자들한테 내는 메시지를 봤을 때라면 이미 복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윤석열이 음력 설만 지나면 복귀한다 이러는구나. 원래는 복귀 있어야 됐는데 그래서 어제도 공개된 게 야. 경호처들 막 이렇게 지시한 듯한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 안에서 국리만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야. 권력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네. 아, 그거 불가능해 보일 것 같아요. 어제 이게 불가능한 게 만약에 윤석열이 지금 다시 권좌에 복귀를 하잖아요. 한국은 미얀마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게 돼요. 우리나라 경제 개작살 납니다. 우리나라 그 K 방산이 지금 상당히 인기인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후진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진 않아요. 선진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지. 근데 우리나라가 미얀마 같은 취급을 받아봐. 우리나라 무기가 팔릴 것 같아요? 절대로 안 팔립니다. 미국이 그 무기를 팔게 하겠어? 절대로 판매 못하게 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끝장나는 거야.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여기는 저의 또 개인적인 추론인데요. 아마 본인들의 계략이 성공하면은 나중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때 임명했던 대법관 두 분이 임기 마치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대법관을 또 임명을 추가로 하면 그때는 위헌 법률 심판을 아마 진행할 겁니다. 지금까지 반국가 종북 세력에 가까운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법안들이 다 위헌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다 갈아엎는다. 그렇죠. 그걸 준비할 겁니다. 지금 자기들 딴에는 엄청 계획을 뚱뚱하게 세워놓고 있네. 근데 지금 처음부터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 지금 한남동에 몰려와 있는 탄핵 반대자들 이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가져라. 우리 계획 다 있다.
아, 이대로 갈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군요.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과연 책사가 누군가? 야, 근데 왜냐면 제가 본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막 부지런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디테일하고 나름대로 계획 자체 구성 그림만 봤을 때에는 나름대로 신경 쓴 점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실 것 같은데 나중에 아마 다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한번 이야기를 참 나누도록 할게요. 기괴하네요. 기괴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체포 시점에 있어서 한 가지 포인트가 이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형사소송에 있어서 저기서는 지금 쏟아지는 증언과 진술, 증거들을 막고 싶어하고 헌재에서 적용되는 걸. 근데 민주당에서는 나름대로 이거 상황에 맞게 대처를 빠르게 하고 있어요. 그럼 경찰이든 검찰이든 진술 증언이 계속 추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지난번에 체포영장 집행되는 날도 공수처가 뭐 중간에 빠꾸해서 갔지만 그날로 같이 됐었던 게 전 계엄사령관이랑 특전사령관이었나요? 네. 구속기소가 같이 들어간 날인데 그때 녹취에서 나왔던 게 검찰 진술에서 나왔던 게 창문 깨라고 하는 진술이 같이 나오면서 그날 같이 이루어졌거든요. 지금도 그런 게 계속해서 엊그제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구속기소됐죠. 더 나올 겁니다. 이 속도에 맞춰서 지금 경기 네. 남부 경찰청장이 지금 상당히 조사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개입을 한 걸로 지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맛 준비 땅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남동 가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한 명 들면 늘다 보면 오지 않을까 하루라도 빨리. 여기 일단 지금 네. 저 윤석열 뭐 변호인들이 뭐라고 준비를 하든 간에 윤석열만 잡혀가면 다 끝이야. 걔네들 순식간에 무너질걸요. 지금 뭐 한남동 가 계시는데 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죄송하지만 좀 광고를 처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광고를 꼭 내달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부탁을 좀 어렵게 드렸는데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 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집회 장소가 5곳에서 6곳 정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민주진영 집회가 한 곳으로 줄었어요. 이게 날이 너무 춥고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너무 오래 또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서 잠깐 자리를 비우면 반대쪽에서 와가지고 은근슬쩍 점령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저랑 비슷한 연배거나 저보다 조금 더 많이 보이는 한 두세 명이서 그 자기들 쪽에 있지 않고 자꾸 영역을 넓히려고 그 자리를 지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볼보 건물 앞으로 거의 한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사실이냐면은 어제 새벽 5시에 난방버스가 끝나서 떠났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난방버스가 떠났어요? 그 네. 어제 이 지금 추위에? 네. 그래서 어제 몸을 녹이시던 분들이 이렇게 서운했겠는데. 나오셨는데 너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르신분들 어르신들 같은 계실 경우에는 테고. 너무 날씨가 어제 강추위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급하게 난방버스를 지금 해가지고 행사장에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오후부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분 뉴스 민주진영 난방버스라고 네. 해놨는데 지금 그래서 2대가 가용되고 있어서 네. 남자분 이렇게 여자분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되고 있는데 요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난방버스를 2분 뉴스에서 네. 운영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네. 2분 뉴스 돈이 어디 있다고? 아니 지금 강지호하고 김대호 둘이서 지금 그거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저거 하고 있다고? 나 진짜 어쩌려고 그래. 지금 얼마 전에 카메라 사가지고 돈도 없다며. 저는 괜찮은데 날씨가 너무 강한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거기서 이제 떠는 어르신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 일단 질렀거든요. 근데 일단 질러는 제가 이제 오늘 대절을 해보니까 네. 보통 50에서 60 정도 스타트를 불러요. 왜냐면 버스 자체가 25인, 저건 25인승인데. 좀 작지만. 네. 근데 이제 야간에 주로 하기에는 괜찮겠다라고 싶어서 했는데, 이거에 지금 버스를 좀 싸게 좀 해주셨어요. 대표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 다른데 다 5, 60만 원, 70만 원 부르는데 12시간. 어디 진영이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솔직하게 지금 저쪽 국민의힘 쪽에 7대 있고 민주진영 0대 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어르신분들 좀 쉴 수 있는 게 하나 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잘 됐다고
반대 집회였으면 탄핵 반대 집회였으면 100만 원 불러도 안 왔을 거래요. 그래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해서 35만 원에 와주셨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2대면 70만 원? 네. 돈 많이 썼네. 한 대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다른 구독자분들께서 분이 이렇게 하셨고, 후원하시고 네. 하는 개념인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추울 때 끊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난방버스가. 왜냐면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돈 보내주셔서 후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제 걱정되는 건 중간에 한 번씩 이 차가 떠나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갈 데 없어서 돌아가면 그러니까. 또 저기 반대편에서 넘어와서 그 자리를 점령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들 난방버스 세우고 그래서 7대 있는 거예요, 걔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뺏긴 거네. 그래서 조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제가 이제 급한 마음에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조금 주말까지는 그래도 사실 주말 저녁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네. 우리 좀 이분 뉴스 우리 강지호 기자 그리고 우리 김대호 PD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아이, 진짜 참 오지랖도 넓어. 아무튼 자, 우리 많이 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진 TV에서 좀 후원할게요. 아이, 우리 또 이게 일부러 했어? 나보고 후원하라고. 네, 당연히 해야죠 또, 그죠? 네. 우리 강지호 기자, 그리고 강지호 PD, 기자와 우리 김대호 PD가 고생하고 있으니까, 예. 여기가 국민은행이네요. 예. 이 예금주는 호형호재. 네, 예, 지호대호에서. 지호대호. 예, 호형호재. 그래서 070-137-04, 022-566. 네, 요렇게 해서 후원해 주시면은, 네.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한 곱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위에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 밤도 또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윤석열이 끌려나오는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또 이제 경호처장 쪽 출석 요구가 안에서 또 체포하는 거 검토하는 거 있는 걸 보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래서 저는 한남동을 가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일요일 날 뵙도록 하죠. 일요일 날은 좀 기분 좋게 우리 드디어 잡혀갔어 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